예, 달리는 도쿄입니다. 덥습니다. 폭염입니다. 폭염. 그럼에도 코바디스를 한번 또 읽어봐야지요. 코바디스 10장입니다. 우리 리기아 자매가 어떻게 또 살아남는지 한번 보시죠. 코바디스 10장 시작합니다. 비니키우스의 집은 벽과 문이 도금냥과 담쟁이 동굴로 뒤덮여 온통 녹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원주에는 포도 동굴이 휘감겨 있었다. 아트리움의 천장에는 파가운 밤 공기를 막기 위해 자줏빛의 거대한 모직 휘장을 쳐놓았으며 실내는 마치 대낮처럼 밝았다. 8개 또는 12개의 촛불을 한꺼번에 밝힐 수 있기에 만들어진 형형색색의 촛대는 나무와 짐승, 새 또는 조각상을 본떠 만든 곳으로 그 안에는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워 넣었다. 네로가 쓰고 있는 아폴로 사원에서 발굴된 저 유명한 촛대만큼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유명한 대가들의 설화석고와 대리석 또는 금도금을 한 코린투스 청동을 사용하여 만든 훌륭한 예술품이었다. 그 중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리로 장식한 것도 있고 인도에서 가져온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연보라색의 투명한 비단으로 덮여 있는 것도 있었다. 그리하여 아트리움 전체가 오색의 광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비니키우스가 동방에 머무르는 동안 심취하게 된 나아드 향유가 곳곳에서 은은히 풍겼으며 지방 구석구석 남녀노예들이 서성대는 곳까지 불빛이 환했다. 식당에는 4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비니키우스와 리기아 외에 베트리뉴스와 크리소테미소스도 만찬에 참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니키우스는 모든 것을 베트리뉴스가 시키는 대로 했다. 베트리뉴스는 비니키우스에게 리기아를 직접 맞으러 가지 말고 아타키누스에게 황제의 허가장을 돌려서 보내고 집에서 리기아를 맞이하라고 일러두었다. 아울러 리기아를 맞을 때는 정중한 태도와 충분한 경의를 포하며 방기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어젯밤엔 많이 취했더구나. 베트리뉴스가 말을 꺼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넌 마치 알바누스 산에서 일하는 석궁처럼 굴더구나. 그렇게 대놓고 치근대서는 안 되는 법이야. 좋은 포도주는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셔야지. 여자를 탐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여자를 달뜨게 하는 짜릿한 쾌감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크리소테미스는 베트리뉴스의 의견에 반대했다. 하지만 베트리뉴스는 그녀를 베스타의 여제사, 사랑하는 비둘기라고 부르며 노련한 전차경주 선수와 처음 전차를 타는 푼내기 사이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비니키우스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리기아로 하여금 너를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나는 우울한 만찬은 싫다. 필요하다면 폼포니아에게 돌려보내주겠노라고 하데스 앞에 맹세를 해도 좋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활약했을 때 그녀가 아무데도 가지 않고 네 곁에 머물겠다고 말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두 너에게 달려있다. 베트리뉴스는 이렇게 말한 뒤 크리소테미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매일 이런 식으로 이 겁 많은 산비둘기를 길들여 왔지. 그동안 이 여인은 내가 하자는 일에 싫다고 반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다. 크리소테미스가 공작의 깃털로 만든 부채로 그를 가볍게 치면서 말했다. 제가 싫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 사티루스 같은 양반아. 전 남편에게는 그랬겠지. 내 발 아래에 무릎 꿇은 적도 없으신가요? 그야 당신 발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서 그랬지. 크리소테미스가 무의식 중에 자기 발로 눈길을 던지자 정말로 발가락 사이에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비니키우스에게는 두 사람의 말장난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리기아를 막기 위해 특별히 차려입은 시리아의 제의를 본떠 만든 기다란 겉옷 안에서 그의 가슴은 요란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지금쯤은 궁전에서 나왔을 시간이군. 비니키우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겠구나. 베트리뉴스가 대답했다. 기다리는 동안 티아나에서 온 아폴로니우스의 예언 이야기나 할까? 아니면 루피누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얻으니 어찌된 일인지 그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끝마친 기억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비니키우스에게는 티아나에서 온 아폴로니우스의 예언도 루피누스 이야기도 아무 흥미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리기아에게로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체포라도 하려는 것처럼 궁전으로 직접 데려러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맞이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갔더라면 좀 더 빨리 리기아를 만나서 어두운 가마 안에 나란히 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중이다. 그때 노예 몇 명이 순양의 머리 모양이 장식된 청동 사발과 숯이 담긴 삼가 화로를 들고 와서 그 위에 나아드 잎과 몰약 부스러기를 던져놓았다. 지금쯤 모퉁이를 돌아 카린에 거의 들어섰겠지. 비니큐스가 말했다. 어머, 조급하시기도 해라. 지금은 마중을 나간다 해도 아마 길이 엇갈리고 말 거예요. 크리소테미스가 외쳤다. 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비니큐스가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콧방울을 풀리면서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을 본 페트로니우스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이 아이한텐 철학적인 소양이 전혀 없다니까. 군신 마르스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군. 비니키우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다. 이제 카리네에 도착했구나. 그 시각 리기아를 태운 가마는 정말로 카리네 거리를 통과하고 있었다. 횃불을 든 노예들이 앞장서고 수행시종이라 불리던 노예들의 가마의 양옆에서 따라왔으며 아타키누스가 그 뒤에서 행렬을 감독하고 있었다. 가마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불빛이 전혀 없는 곳이라 횃불만 가지고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궁전 근처에서 인기척이 드물어서 횃불을 든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이상하게도 거리가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골목마다 서너 사람씩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횃불도 없이 검은 외투를 거치고 있었다. 가마의 행렬을 따라 걸으면서 노예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가오고 있었다. 더러는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자들도 있어서 행렬에 이따금씩 지장을 주었다. 횃불을 든 노예들이 허리쳤다. 물러거라. 호민관 마르쿠스 비니키우스님의 행차이시다. 리기아는 휘장을 걷어젖히고 밖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외투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보자 그녀는 흥분으로 몸이 떨었다.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왔구나. 우르수스의 형제님들이야. 이제 곧 시작되겠지. 그녀는 입술을 떨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예수님 도와주소서. 오 그리스도님 구해주소서. 처음에는 거리가 평소와는 달리 붐비는 것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던 아티키누스도 차츰 긴장했다. 아무래도 수상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물러거라. 호민관님의 행차시다. 앞에서 횃불을 들고 나가는 노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가마를 향해 다가왔기 때문에 아타키누스는 노예들에게 몽둥이로 쫓으라고 명령했다. 베란간 행렬의 선두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니 모든 횃불이 한꺼번에 꺼져버렸다. 이윽고 가마 주변에서 밀고 당기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아타키누스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습격당했음을 알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황제가 이따금씩 장난삼아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수브라거리나 그 밖의 시내 곳곳에서 출몰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밤거리에서 짓궂은 장난을 하다가 황제의 얼굴에 타박상과 검푸는 멍이 생겨 달아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런 경우 방어하거나 저항하면 그 사람이 원로원 의원이라고 해도 살아남지 못했다. 거리에 경비를 맡고 있던 순찰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짐짓, 귀머거리나 장님인 척할 따름이었다. 마침내 가마를 둘러싸고 쟁탄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서로 얽혀 버둥대면서 치고 받고 짓밟기 시작했다. 아타키누스는 이 북새통에서 자신과 리기아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쳐야 하며 나머지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마에서 리기아를 강제로 끌어내려 팔을 잡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 했다. 우르수스 우르수스. 리기아가 소리를 질렀다. 리기아는 흰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쉽게 눈에 띄었다. 아타키누스는 리기아에게 강제로 자신의 검은 외투를 입히려고 했다. 순간 강한 손길이 그의 목덜미를 잡더니 돌덩이처럼 단단하며 무엇이든지 때려 부술 것 같은 거대한 주먹이 그의 머리를 내려쳤다. 아타키누스는 마치 주피터의 제단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황소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비니키우스의 노예들은 대부분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성벽을 따라 훈비진 곳으로 달아났다. 남은 것은 난리통에 부서진 가마뿐이었다. 우르수스는 리기아를 업고 수브라 거리로 갔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뒤따라가다가 도중에 흩어졌다. 노예들은 비니키우스의 집 앞에 모여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차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잠시 쑥덕대다가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곳에는 시체 몇 구가 뒹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타키누스도 있었다. 그때까지 아타키누스는 숨이 멎지 않은 듯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한 경련과 함께 몸이 축 늘어지더니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예들은 아타키누스의 시체를 짊어지고 돌아와서 비니키우스의 집 대문 앞에서 망설였다. 어쨌든 이 사고를 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굴로가 말씀드리는 게 어때? 몇 사람이 속삭였다. 굴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상을 입어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주인님이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니 다른 사람보다는 무사할 수 있겠지. 굴로는 게르마니아 태생의 늙은 노예로 비니키우스가 어렸을 때부터 시중을 들어왔다. 비니키우스는 그 노예를 페트로니우스의 누이인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지금까지 부려왔던 것이다. 그래, 내가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모두들 함께 들어가자. 나리의 분풀이를 나 혼자만 당할 수는 없지 않겠나. 비니키우스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페트로니우스와 크리소테미스가 그를 놀렸으나 그는 아트리움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벌써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도착했어야 한다고. 비니키우스는 일행을 마중 나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페트로니우스와 크리소테미스가 발렸다. 순간 갑자기 현관에서 인기척이 나는가 싶더니 노예들이 아트리움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벽을 등지고 나나란히 서서 두 팔을 위로 번뜩 들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이쿠 어이쿠. 비니키우스는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리기아는 어디 있지? 여느 때에는 들어보지 못한 무서운 목소리였다. 아, 주인님. 굴로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주인님, 이 피를 보십시오. 저희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제발 이 피를 좀 보아주세요. 이 피를. 그러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비니키우스가 청동 촛대를 집어들고 노예의 머리를 일격에 박살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비니키우스는 두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움켜쥐고 손가락을 머리카락 속에 파묻고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비참한 내 신세여.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고 눈은 이마까지 치겨 올라갔으며 입에서는 거품이 나고 있었다. 매를 가져와라. 그는 야수처럼 사나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어이쿠 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노예들이 울먹이며 신음했다. 그러자 페트로니우스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갑시다. 크리소테미스, 당신이 날고기를 구경하고 싶다면 카린의 거리에 있는 도살장으로 안내하리라. 페트로니우스는 이렇게 말하며 아트리움을 박차고 나갔다. 초록색 단쟁이 동굴로 우아하게 꾸며놓고 연회를 준비했던 비니키우스의 집에서는 신음소리와 채찍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다.